대학의 임영주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로에너지 주택 열에너지 통합 운영 방안 제안입니다. 네, 앞 페이지로 다 넘기고 잠시만요. 페이지를 제일 앞으로 넘겨주셔. 네, 감사합니다. 먼저 논 에너지 제로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열 시스템을 가지고 열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생산되고 있는지 지금 3년 차의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지역 난방과의 통합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 이지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R&D 과제로 출발해서 2012년에 기획을 했고 2013년부터 2014년, 15년 2년에 걸쳐서 설계를 한 후에 2016년, 17년 이 2년에 걸쳐서 시공을 해서 완공이 된 121세대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주택 단지입니다. 이곳에는 39, 49, 59 제곱미터의 평형대가 있고요. 그리고 7층형 아파트형 공동주택이 있고 3층에 한 개동의 연립주택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동의 합벽주택형 공동주택이 있고 2개 동의 단독주택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실제로 연도형 상가와 경로당, 어린이집,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노원 이지 센터라고 하여 노원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주택단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재료와 설계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도형 상가가 있는 첫 번째 아파트형 공동주택의 101동의 모습입니다. 동측면과 남측의 90도 각도로 태양광 전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시지만 실제로 지붕에는 50kW 정도의 태양광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102동입니다. 이건 49제곱미터의 평형대를 가진 공동주택형 아파트형 공동주택이고요. 실제로 이 단지의 발코니가 한 세대당 하나의 발코니가 있어서 요즘같이 코비드19 시대에 발코니 있는 아파트로서는 또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성냥갑 아파트 탈피를 위해서 발코니를 설치했지만 발코니를 통해서 나가는 열 손실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열교를 방지하는 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내 최초 공동주택으로는 국제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이 1층 부분에는요 관리사무실, 경로당, 그리고 중앙 공급식 열회수용 환기장치,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인증을 4개를 취득했는데요. 첫 번째는 녹색 건축물 최우수 등급을 취득을 했고 국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트리플 등급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무장애 공간이라고 해서 우수 등급으로 예비 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3층의 그 연립주택형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인면, 그리고 합벽주택 인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태양광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면에 남측 인면의 수직면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면이 지금 보이질 않지만 하늘을 향해서 5도 각도의 경사를 가진 태양광 전지판이 지붕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설계되고 이러한 인증을 취득한 노원 제로에너지 주택 단지는 만약에 동일한 디자인을 2008년에 국토교통부 고시의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요구량 자체가 120만 킬로와트시 정도가 사용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런 4개 인증, 에너지 쪽으로는 3개 인증을 취득하면서 저희가 계측한 바로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 동안 패시브 설계 기술 요소만으로 60.3%를 절감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요구량의 29.2%의 내용을 고열 설비로 절감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은 태양광 전지판을 통해서 상쇄시켰습니다.
실제로 제가 막 전에 잠깐 다시 전으로 돌아가면요. 원래 이 건물을 예측했던 2017년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을 계산하는 당시에는 122%의 자립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에코투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 81% 달성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렇게 국제 기준과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자립률 계산 방식이 달라서 40%의 오차가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에너지 자립률을 계산을 해 보니까 91.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왜 122%보다는 작고 81%보다는 높은 자립률을 갖게 됐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까지 사실 42명의 신생아가 이 단지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열 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비효과적인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방 에너지를 지금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계산 당시에는 겨울철에 실내 온도 20도를 예측하고 계산을 하는데요. 실제로 세대에서는 20도 이상으로 난방 온도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생아 출생으로 인해서 온수 사용량이 급증한 상태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이 91.2%로 지금 현재 실측이 됐습니다. 에너지 절약 기술과 고효율 설비 기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태양광과 지열을 사용했죠. 그리고 IT 기술까지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5년에 걸쳐서 만든 이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은 저희가 2년에 걸쳐서 비용을 계산을 해봤더니 1일 한 세대당 1,370원의 에너지 비용을 소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2,370원이라고 하는 1일 한 세대가 지출하는 1,370원의 비용에는요.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취사, 그리고 공용전기의 세금까지 포함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난방에너지, 열에너지를 줄이는 방식은 지금 국토교통부가 해당 연도에 따라서 2009년부터 2011년, 13년, 15년에 걸쳐서 지금 기준을 점점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가 만약에 이 고시의 그 당시의 그 기준에 따라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2008년 대비 18%, 2011년에는 절감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2013년에는 49%, 2018년에는 59%까지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에 완공된 노원 이지하우스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87%까지 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줄였습니다. 난방 실제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를 검토를 해봤더니요. 난방의 사용량과 예상량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용량과 예상량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상량을 산출했고 사용량은 계측기를 통해서 산출한 양입니다. 첫 번째 해의 겨울과 두 번째 해의 겨울, 세 번째 해의 겨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첫 해는 굉장히 더 많이 쓰셨고 그리고 두 번째 해 겨울과 세 번째 해 겨울에는 거의 예상량과 맞거나 아니면 적게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한 15.8% 정도 더 쓰신 걸로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보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20년 TMY 기준의 온도가 아니라 정말 2018년, 19년, 20년의 겨울에 그 더 추웠을 때 그리고 덜 추웠을 때 그 날씨 온도와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실내 온도를 보정을 해서 다시 한번 사용량 값과 예측을 해보니 오히려 38.4% 정도를 덜 사용하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난방에너지, 열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주택의 비결은 무엇일까 상태를 파악해 봤더니 바로 부하량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X축과 Y축이 있는데 Y축도 좌축과 우축이 있습니다. 우축은 온도가 나타나 있고요. 좌측은 부하가 있고요. 그리고 X축에서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하기, 외기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한 거는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올라가고요. 3시 이후부터는 다시 외기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에서 난방 온도가 점점 높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난방을 키기 시작하는 온도는 5시부터 점점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12시를 지나고 새벽 1시 정도 돼서는 더 이상 난방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주택이 되는 거죠. 온도는 실외 온도는 떨어지지만 더 이상 보일러의 온도를 가동하지 않아도 실제로 그 에너지 실내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라인과 파란색 라인을 보면 더 이상 보일러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다시 3시가 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난방 부하가 외기 온도하고 무관하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외기 온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보일러를 계속 가동시키는 그런 주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탕에너지 사용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단지가 아까 42명의 신생아가 출생한 단지이다 보니까 실제로 급탕 사용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의 급탕에너지 사용량과 여름철의 급탕에너지 사용량이 이 낙타의 등처럼 굉장히 심합니다. 여름철에는 오히려 온수를 적게 쓰는데 겨울철엔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에서의 온수 사용량이 더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지열 히트펌프를 통해서 열을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난방의 온수와 급탕의 온수가 여름철보다는 더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노원 이지하우스가 쓰는 전체 급탕 에너지의 50%도 안 되는 양을 난방으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여름철, 봄과 가을, 여름철에 비해서 겨울철에 온수량이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오히려 겨울철에 용량으로 산출하면 너무 과도한 설비를 설계하게 되는 거고요. 여름철에 설계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적게 되는 상황이 되고, 평균값으로 하게 되면 겨울철에는 오히려 온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시간대에 가장 급탕 부하가 많이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급탕 부하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시간에 급탕 부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 수 있었고요. 신생아가 많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온수 사용량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하가 최소화되어 있고, 그리고 난방에너지 부하량과 급탕에너지 부하량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서 여하튼 에너지가 사용되고는 있는데, 그 열을 다시 열과 전기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이 단지에는 태양광은 408kW를 설치를 했고, 지열 같은 경우는 130RT를 설치를 했습니다. 태양광 전지판 같은 지금 408kW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지판이 각각의 건물에서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는가를 보시는 표입니다. 이 빨간색의 선그래프는 저희가 2017년 이전에 TMI를 통해서 이 단지에서 생산이 이 정도가 생산될 거라고 하는 생산 예상량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막대 그래프는 실제로 실측했을 때, 계측기를 통해서 실측했을 때 어느 정도의 태양광 전지판을 통해서 생산됐는가를 비교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2019년 5월 달에 가장 최대로 많이 18% 이상 예상량보다 많이 초과를 했던 때가 있었고요. 이번 올 여름 장마 때는 오히려 예상량보다 32%나 부족한 그런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지열 히트펌프 성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냉방과 이 노원 이지하우스는 냉방, 환기, 난방, 급탕까지 모두 지열 히트펌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지열 히트펌프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열 히트펌프가 실제로 첫 번째 해에 한 80일 정도를 가동을 했을 때는 한 4.2 COP까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해에 잠시 한 이틀 정도 휴지기를 가졌더니 다시 4.8 COP로 약간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열 히트펌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휴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례였고요. 그리고 여름철과 겨울철을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유지하다 보니 대략 한 COP가 4.5 정도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열 히트펌프 성능의 난방과 급탕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50RT의 히트펌프가 난방과 급탕의 온수를 생산하고 있고요. 각 세대의 통합배관이 있어서 통합배관에서 온수와 그다음 난방 엔더 저온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냉수 생산을 하면서 지중 열교환의 온수 공급으로 인해서 성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난방과 급탕을 공급하는데 지중열을 끌어올리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었고요. 연속 운전을 해도 COP가 한 3.8 정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히트펌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휴지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연속 운전을 해서 3.5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겨울철에서는 이 지열 히트펌프를 통해서 난방과 급탕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COP 성능이 좀 더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4월 달 5월 달에 지중 시스템, 지열 시스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겨울철과 여름철 평균으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계획을 했던 것을 다시 바꿔서 연중으로 겨울철에는 충분한 양의 온수가 공급되고 여름철에는 히트펌프와 순환펌프를 돌리지 않아도 불필요하게 돌리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이번에 5월 달에 개선 공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개선 공사를 하게 되면서 지중열 쪽으로, 다시 말하면 가장자리 쪽으로 온수열과 가운데 온수열을 넣고 냉방용을 넣으면서 다시 한번 히트펌프의 그 배열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느낀 거는 연중 내내 사유하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넣었었던 냉수 생산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된 것들이 나타났고요. 온수 생산 부분도 휴지기를 지나면서 바로 COP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전지판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지만 지열 운영 전력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양 대비 지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량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어느 정도가 지금 쓰고 있는지 소비량 대비 생산량을 비교해 본 건데요. 노란색 그래프는 실제로 지열이 쓰고 있는, 지열 히트펌프가 쓰고 있는 전력량이라면 파란색 그래프는 순환펌프 등과 함께 전체 지열 시스템이 쓰고 있는 전력 소비량입니다. 빨간색 선 그래프는 이 단지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전지판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입니다. 이걸 봤더니 그래도 28% 정도는 초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초과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환기 에너지와 조명 에너지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열 시스템을 가지고 여름철에 일반 에어컨과 비교를 하는 가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에어컨 같은 경우 가정용 저압이고 지열 히트펌프는 일반용 갑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히트펌프 COP가 에어컨 3.0이라고 할 때 지열 히트펌프가 COP가 4.0으로 균일하게 나온다고 하고 시스템 COP가 3.3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에어컨보다 지열 히트펌프가 훨씬 냉방 에너지 비용이 적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겨울철도 마찬가지인데요. 겨울철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지열 히트펌프를 가지고 저희가 에너지 계산 비용 에너지 순수하게 부가세 빼고요. 기본요금 빼고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단가만 계산해 봤을 때 도시가스보다 지역난방보다 훨씬 지열 히트펌프를 사용했을 때 비용이 적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냉방과 똑같이 COP 효율이 일정해야 하고 시스템 효율이 굉장히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열 히트펌프는 KS 기준으로 승온 온도가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2도씨로 올린다던가 4도씨로 올린다던가 하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승온을 4도씩 환수되는 온도에서 4도씩 올려가는 그 단계에서 전기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승온의 온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른 에너지원으로 서포트할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정 정도 휴지기를 갖춰준 다음에 COP를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마지막 내용은요. 지열 히트펌프와 지역난방을 통합 운영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지열 같은 경우 겨울철에 세대에서 환수되는 온도가 40에서 45도이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45도에서 50도입니다. 1차 승온을 4도를 한다라고 겨울철 했을 때는 44도에서 48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47도에서 52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올려놓은 것까지는 지열 히트펌프가 한다면 이 44도에서 49도를 55도까지 승온시키는 역할, 그리고 47도에서 52도가 되는 온도를 55도까지 승온시키는 역할을 지역난방이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COP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운영, 효율적 운영 관리가 중요하고
겨울철과 여름철의 온수량과 열에너지량의 그 편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규칙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패턴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AI하고 접목을 시켜서 더 효율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열 히트펌프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지역 난방을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 효율을 더 높인다던가 기계 설비의 효율, 특히 COP의 효율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휴지기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에너지 원가의 통합 운영 방식은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내용으로 그치지 않고 실증을 통해서 꼭 한번 검증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